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 서구의 격언은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에 나옵니다. 좋은 정책은 좋은 약이 입에 쓴 것처럼 우선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책을 설명할 때 정책에 따르는 불이익과 고통은 가급적 감추려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기에 민주주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다수의 의사에 따르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할 때 당신이 만약 지도자라면 그래도 민주주의에 순종할 것인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은 전부 국민을 속였습니다. 에이브레임 링컨도, 콘라드 아데나워도, 윈스턴 처칠도, 마거릿 대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부정직은 모두 선의에 기반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부정직이 이와는 정반대로 개인적 탐욕에 기인하거나 자신의 무능력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거나 더욱이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다면 그건 최악입니다. 마치 우리 정치판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번 대선 전국에서도 그런 부정직을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총체적 거짓공화국, 뿌리 깊은 위선의 공화국이라고 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 선량한 국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 이 대장동 게이트가 이제 2막에 올랐습니다. 한땅 해먹은 자들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땅속에 파묻혀 있던 수많은 고구마 줄기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곽상도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 그건 화천대유 임직원의 6년치 퇴직금 총액의 9배다. 휴일 이 뉴스가 대선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처음 알려지기로는 화천대유가 곽상도 아들 곽모에게, 제가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직 죄인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아들 곽모에게 지급한 돈은 퇴직금이 포함된 성과급이었습니다. 26일 곽모가 낸 입장문이 이렇습니다. 올해 3월 퇴직금을 포함해 5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는 조건의 계약을 화천대유와 맺었고 원천 징수 후에 28억 원을 4월 계좌로 받았다. 이 돈은 2015년 2월 화천대유 설립 이후에 모든 임직원의 퇴직금 합산액 9.2배이자 최근 5년간 모든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 51억과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곽모의 월급으로 정산한 퇴직금이 대략 2,8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이니 50억 원은 사실상 모두 성과급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퇴직금이라면 대기업 회장과 맞먹는 돈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화천대유가 밝힌 지급 내역은 또 다릅니다. 곽 씨의 퇴직금은 3천만 원이고 성과급 5억 원, 산재위로금 44억 여원이다. 화천대유는 개발 수익이 가시화된 지난해 6월 곽모를 포함해 모든 직원과 최소 5억 원 이상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말을 맞춘 겁니까? 곽모도 입장문에 퇴직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2018년도부터 평생 건강하기만 했던 저희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기곤 했다. 그래서 그는 힘든 결정이었지만 퇴직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도한 업무가 원인일 것이라는 것을 회사가 인정해서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화천대유는 퇴직금과 성과급 5억 3천만 원에 더하여 산재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44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안긴 것입니다. 그런 선량한 회사는 드라마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돈은 곽상도 아들 입막음용이거나 곽상도에게 건넨 위장 뇌물이 아닌가요? 곽모는 자신이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입사한 시점에 화천대유는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다. 위에서 시키면 했고 열과성을 다했다. 저는 참 충실한 말이었다. 오징어 게임이 뭔지 아십니까? 수억, 수십억 대 채무에 몰린 사람들이 400여억 원의 상금을 따내기 위해 패하면 목숨을 잃는 게임에 말이 되는, 그래서 뛰어드는 줄거리인 연속곡 제목입니다. 곽상도의 아들은 스스로를 벼랑 끝에 몰려 목숨을 걸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한 뒤에 그 액을 상으로 받는 이 드라마, 말에 비유한 것입니다.
곽모는 2015년 아버지 곽상도가 김만배가 사람을 구한다고 소개를 해서 자신이 화천대유의 1호 사원이 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는 경영지원팀 총무로 사무실 운영 업무를 하다가 2016년부터 땅 보상 등 핵심 업무를 맡았습니다. 곽모는 입사 이후로 주식 코인보다 화천대유에 올인하면 대박 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썼습니다. 제가 비꼬는 게 아니고 참 대단한 청년입니다. 곽상도는 화천대유와의 유착을 부인합니다. 나는 배당받을 일을 한 것이 없다.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인허가에 압력을 넣은 적도 없다. 화천대유가 한참 시작을 할 때 청와대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곽상도는 대장동 게이트의 키맨 남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만배를 만날 때 한두 번 만난 적이 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있었다. 말하자면 곽상도는 김만배의 성균관대 선배로 김만배가 법조기자를 할 때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화천대유는 대리인 방정숙 변호사의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는 개발 사업 성공 시에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임금 보상 체계를 운영해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누가 그랬습니까? 방정숙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놀랍게도 화천대유의 자문으로 논란이 된 강찬호가 대표 변호사인 로펌입니다. 우선 곽상도는 아들이 거래 거액을 받았다는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그는 대장동 게이트가 터진 뒤에 이상하리만치 입을 닫았습니다. 이러자 야권에서는 곽상도의 아들뿐 아니라 유력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50억 원을 즉 간접적으로 약속받은 50억 클럽이 있다는 설이 나왔습니다. 화천대유가 로비 목적으로 고위직 법조인들을 영입하면서 5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제보가 있다. 그 고위직 법조인들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들입니다. 권순일 대법관, 김수남 검찰총장, 박영수 특검, 그리고 강찬호 지검장 등등. 그 중에서 곽상도에 이어 두 번째로 도마 위에 오른 이가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그에 따른 화천대유에 근무하다가 지금 퇴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박영수 딸 화천대유 보유 대장동 아파트 분양받았다. 박영수 딸이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 한 채 84평방미터를 최근 분양받았는데 그 외에도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박영수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종전주택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 특혜는 없었다. 그 딸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했는데 그녀는 미국 회계사 CPA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회사에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방면에 꼭 필요한 전문가인 것입니다. 박영수는 2015년부터 2016년 11월 특검 임명까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연봉 2억을 받았습니다. 그 역시 김만배와의 친분으로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습니다. 어떻든 박영수의 딸 박모는 최근 화천대유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사표를 내고 지금은 출근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자 국민의힘은 26일 오후 5시에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곽상도의 징계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에 간 이준석은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일임했습니다. 징계는 제명, 그리고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가지죠. 그런데 제명이 유력했습니다. 대선 정국에서 자신의 골문 부인은 한시바삐 잘라내는 것이 가장 좋은 처방일 테니 말입니다. 이재명을 향하던 대장동 게이트의 칼날이 자칫 국민의힘을 향한 부메랑이 된다면 그건 최악일 것입니다. 공정을 최대의 가치로 하는 2030 세대는 물론 후보들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 마지못해 지지하는 수많은 보수들이 등을 돌릴 게 불보듯 뻔하니 말입니다. 그러자 곽상도가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이 논란이 인지 13시간 만입니다. 그는 대선 국면에서 당에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탈당계를 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정치판에서는 곽상도 50억 원 수수설이 루머처럼 며칠 전부터 돌았습니다. 제 귀에도 들어왔는데요. 이를 단독 보도한 CBS 기자도 김기현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은 50억 퇴직금을 언제 알았을까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대장동 게이트는 서민 분양 대금을 가로채는 당군 일의 최대 개발 비리이기 때문에 여야 누구도 그 어떤 의혹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초선들은 27일 이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깨끗하게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길 바란다. 그 뒤에 덧붙인 이유입니다. 32살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았다는 50억 퇴직금은 그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위한 몇만 원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거는데 단지 열심히 일해 번 돈일 뿐이라는 식의 변명은 더 큰 국민적 공분을 살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특검만이 이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면서 여당에게 다시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화천대유 말단 직원 또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대장동 게이트의 규모가 천문학적이고 또 그 관련자들의 권력이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케 해주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은 9월 14일 인터뷰에서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밝히고 최적권 유동규를 실무자로 지칭했다며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설계자 이재명에게 묻는다.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 본인 재임 시절 대장동에서 벌어진 일을 누구와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약정을 맺었느냐? 김기현 원내대표는 또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권순일은 이재명에 대한 무죄 판결 후에 화천대유에 몸담고 연간 2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 재판 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결국 설계 당사자인 이재명만이 이 모든 의혹에 답할 수 있다. 민주당은 특검 법안을 조속히 수용하라. 성역 없이 수사받자. 대장동의 지역구인 김은혜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몸통을 밝힐 때가 됐다. 그런데 성남시는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하면 거부한다고 합니다. 김은혜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이 공익 환수 사업이라며 길이 남을 취직이라고 하는데 국감 자료를 요청하면 경기도 측은 거부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도대체 자료는 왜 감추는 걸까요? 어쨌든 곽상도 50억 원 사건이 터지자 지금까지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로 코너에 몰렸던 이재명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곽상도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이 시점이 바로 전북 순회 경선이 벌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니 효과 만점이었습니다.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지금 나오는 국민의힘 관련자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니었으면 성남시가 공공개발로 개발 이익을 100% 환수했을 것이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루 만에 성남이 뜰을 선정한 것인지, 그리고 유동규가 화천대유가 노다지를 캐도록 이 프로젝트를 설계했는지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인지 국민의힘 게이트인지 아니면 법조 페루나들을 끼고 한탕 해먹은 몰입이들 농간인지 모두 다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해당 금액이 대가성으로 광모를 거쳐 다른 곳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마저 제기했습니다. 50억 원은 원유철이 고문료처럼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 이재명은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적대가 경비에게 왜 도적 못 막았느냐, 왜 그것밖에 못 지켰느냐고 한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그 뒤에 한 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저보고 감옥 운운하는 인사들이 많던데 제가 보기엔 곽 의원님 운도 다 끝나가는 것 같다. 그 뒤에 또 이런 말 덧붙였습니다. 감옥 안 가는 주문 하나 알려드리겠다. 제가 성남시 공무원들 보라고 화장실에 붙여두었던 경구다. 부패지옥 청렴천국. 그러니 이 사건은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누가 얼마나 먹었느냐, 진짜 몸통은 누구냐, 이걸 알려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여파로 이재명은 전북 순회 경선에서 54.5% 득표율로 압승을 했습니다. 이낙연은
38.48%에 그쳤습니다. 그 뒤로 추미애는 5.21%, 박용진은 1.25%, 김두관은 불과 0.51%입니다. 이로써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53.01%, 이낙연 34.48%가 되었습니다. 김두관은 직후에 경선 후보를 사퇴하며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러자 이낙연은 대장동 게이트를 두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경쟁자인 이재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 말의 의도는 너무 뻔합니다. 그 이 말입니다. 지금은 큰 그림 중에 코끼리라고 치면 코끼리 다리, 귀도 나오는 상황으로 얹을지 모르지만 코끼리 전체가 그려지지 않겠나 싶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제 사건은 수많은 기자들이 달라붙어 속보 경쟁이 붙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곽상도가 화천대유의 이승문 대표와 천화동인의 투자자들인 남욱, 정영학 등으로부터 500만 원씩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 총 2,500만 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후원금을 받은 시기는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한 뒤입니다. 그렇다면 곽상도는 화천대유와의 유착 의혹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후원금을 보낸 사람 중에는 남욱의 아내인 당시 MBC 기자 정모도 있었습니다. 실제 후원자가 화천대유라는 증거입니다. 그 정모 기자는 MBC 사표를 쓰고 남편 남욱과 함께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언론 표현으로는 도주입니다. 그녀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위례 신도시 개발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MBC 제3노조가 비판声明을 발표했습니다. 남욱의 부인 제이모 전 MBC 기자가 위례 신도시 개발회사와 투자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회사 업무를 하면서 위례 신도시 개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자산관리나 개발이익 수령을 위해 임원으로 활동한 것이다. 그声明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는 위례에서, 남편은 대장동에서 거액의 배당금 잔치를 벌였는데 그들이 말하는 합법은 무엇인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0.5%포인트 상승한 40.5%, 그리고 2주 연속으로 40%를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전주와 같은 32.5%입니다. 두 당의 격차는 8%포인트인데 오차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반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40.2%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부정평가는 55.9%나 됩니다. 그 중에 매우 못함이 42.3%입니다. 이대로라면 정권 교체는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코리아 리서치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입니다. 이재명 27.8%, 윤석열 17.2%, 홍준표 16.3%, 이낙연 11.7%. 민주당 후보만 보면 이재명 39%, 이낙연 30%입니다. 이 국민의힘 후보만으로는 홍준표 35.3%, 윤석열 25.2%입니다. 이 조사만 보면 정권 교체는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26일이죠. 야당 경선주자 3차 TV 토론에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 홍준표가 작게 501호에 대해 물었는데 윤석열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홍준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작게 501호가 발동되면 대통령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하나? 윤석열은 글쎄요,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다가 홍준표가 작게 501호는 한미연합사의 전시 상황에서의 대북 계획이라고 하자 엉뚱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하겠다. 그러자 홍준표는 그건 이미 협의가 끝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홍준표 역시 작게 501호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작게 501호는 2015년 발효됐기 때문에 뒤에 1호가 붙어 있습니다. 기존 작게 5027, 5028은 20세기의 작전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런 작전 계획 등과는 달리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으면 선제 타격과 참수 작전을 하도록 계획이 된 작계입니다. 말하자면 작계 5027은 일단 전쟁이 발발한 뒤의 작전 계획인데 501호는
선제 타격을 하는 작전 계획입니다. 당연히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논의되지 않아야 할 군사 기밀입니다. 대강은 알려졌지만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작게 501호는 전작권이 전환된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유사시에 한국 대통령이 뭘 해야 할까요? 정확히는 작게 501호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직무 상태에서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NSC는 물론 군 수뇌부를 수집하면서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서 대응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잘 모르는 윤석열이 바로 정답을 말한 겁니다.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전인식이었습니다.